매주 목요일마다 새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간인데요. 시사 맛집 이수삼화 시간입니다. 김필승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네, 뭐 좀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쉬니까 좋은데 또 조금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고 좀 나가서 얘기하고 싶고 막 일하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뭐 마냥 쉴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그렇죠. 또 밀린 일도 해야 네, 되고. 밀린 일도 있고 일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취키님께서 지역 일정 좀 소화하고 뭐 이러느라고. 그러셨구나. 예. 취키님께서 1년 365일 14시간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벌써 8년인데 어떡하죠? 이러셨어요. 정말 그러네요. 맞아요. 저도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동원님께서 일본산 수산물 이제부터 대량 수입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뉴딜 프라임님께서 네, 국밥 구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네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 김필승 변호사님은 추석 때 뭐 딴 얘기, 딴 거 있었어요? 뭐 저기 조 변호사님하고 비슷했는데요. 일 조금 한 거 말고는 계속 집에서 그냥 쉬려고 했는데 이제 연휴를 보내면서 느낀 거는 역시 놀고 먹는 게 적성에 맞는구나.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사실 더 쉬고 싶은데 쉬니까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게 문제죠.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속 코너 주간 용산 투 여의도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용산부터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를 하나씩 꼽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선 조상호 변호사님, 어떤 이슈가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저는 당연히 영장 심사와 카퍼레이드. 카퍼레이드. 네. 그 9월 26일 날 있었던. 네, 같은 날짜입니다. 국군의 날. 네. 예. 누군가는 영장 심사를 이제 직전에 대선에서 같이 경쟁했던 그렇죠.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카퍼레이드를 즐기는 그분에 의해서 영장 심사를 받는 상황이고, 또 한 분은 국군의 날이 아닌데 굳이 그 날짜를 땡겨서.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안 그래도 너무 궁금하더라고. 국군의 날에 이제 군인들 쉬라고 했다 그러는 건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굳이 국군의 날도 아닌데 8년 만인가요? 하여튼 네. 원래 그 사열, 군대 사열을 안 했는데, 카퍼레이드를 안 했는데 8년 만인가 하여튼 이제 군인 사열을 다시 하는 게 약간 권위주의 정부의 회기이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정말 진정한 뭐 대한민국의 뭐 왕이다, 아니면은 뭐 승리자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굉장히 대비되는 두 장면을 이 정부가 만들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영장이 그러니까, 기각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그 국민적 비판은 추석 내내 회자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대비가 돼서 네. 좀 잔인하다, 좀 치사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전 사실 여의도에서 이거 정치권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치권은 아니고 약간 비껴간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요. 10월 2일에 뉴시스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윤 대통령 부친 반야용선 퇴원 연기 용의 입 모양 화제라는 제목의. 와, 나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뉴시스가 이제 민간 통신사거든요. 네, 통신사죠. 일반 뭐 인터넷 그런 군소 업체도 아니고, 여기서 여기 지금 오늘 아침 찾아보니까 그 기사 결국 내리신 것 같아요. 내렸어요? 뉴시스 홈페이지는 안 뜨긴 하던데 이미 뭐 워낙 유명한 게 돼서, 여기 제가 지금 미디어 오늘에서 내용 읽어드리 좀 몇 구절 읽어드리겠어요. 워낙 감동을 제가 해서. 지난 1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 윤기중옹의 49제 마지막 날 반야용선 태우는 행사에서 연기가 마치 구름 속 용의 입으로 들어가는 형상을 연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와. 윤옹의 혼의 기운이 용 괄호 열고 대통령의 입으로 들어가듯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를 불어넣어주며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있는 의미로 보인다. 고인의 나라 사랑과 자식 사랑이라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다라고 감탄했다고 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봐요. 고인의 나라 사랑과 자식 사랑이라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광경. 그 말이 돼요? 무슨 연결관계가 있어요? 근데 또 희한한 게, 그러면 정말 그런 영상을 찍었을 것 같잖아요. 네. 그 기사에는 그런 영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있는데 사진이 그러니까 무슨 용의 입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 전혀 용의 해마 같이 생겼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여러 의견이 있던데 뭐 저는 뭐 예, 거기에 대해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용처럼 생기진 않았고 용이 항사살 동물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용이 아니라 용의 주둥이라 그랬어요. 예,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웃고 넘길 수도 있는 일이긴 한데 이거를 통신사에서 이거를 기사를 이렇게 이런 내용의 기사를 뭐 익명의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런 식의 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현재 그 언론과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그 뉴스팩 시간에서 그 언론에 대한 뭐 블랙리스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언론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정치 상황, 정치 수준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기가 마치 구름 속 용의 입으로 들어가는 형상이 연출되었다. 야,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 이렇게 나오네. 예. 근데 어떻게 김 변호사님은 근데 다른 데서 보도를 이미 했어요. 예, 몇 군 나왔고요. 제가 지금 그렇군요. 미디어오늘에서 받아서 다 재보도한 걸 지금. 그렇군요. 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기사를 봤어요, 직접. 네, 저도 봤습니다. 저도 기사 봤는데 지금 그 원래 썼던 뉴스지스 찾아보니까 예, 없어져서 근데 제가 한 번만 더 읽어주기를 원하는 그 구절이 네. 뭔지 아시죠? 그 뭐라고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 예. 말고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다. 결국은 용이 헌신하셨다. 이것은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과 윤기중 옹의 그런 뭐 나라 사랑과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나타난 초자연적 현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이 됩니까? 무슨 뭐 연기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가 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쨌든 무슨 모양이 생겼겠죠. 뭐 연기니까 당연히. 근데 생겼다고 해서 그거를 아무 연관관계도 없는 무슨 뭐 나라 사랑과 자식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니 무슨 뭐 용비어 첨가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이게? 용기현 장관은 그래도 문학 작품이긴 하죠. 이거는 진짜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이게 21세기에. 이거 보통 막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 그 독재 정치할 때 자기네 이 정권을 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뭔가 신격화시키고자 할 때 막 이상한 거 갖다 붙이면서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 이거랑 연결관계 없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네. 제가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이제 뭐 그부터 그런 생각이 좀 있었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이 어쨌든 세계적으로 성공한 지금 민주주의 국가고 네. 이제까지 우리가 그 종래에 그렇게 평가를 했었고 그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것도 적어도 언론의 퀄리티나 이거는 둘째 치더라도 언론 환경이나 이런 뭐 언론의 자유 같은 것들도 선진국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단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아니 이게 진짜 황당한 게 반화용선을 태우는 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49제 때. 네. 그 반화용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봤더니 불교와 관련된 무속 용어다. 굿을 받은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타고 간다는 종이로 만든 배를 말한다. 여기도 지금 굿이나 뭐 무속의 그런 어떤 행사가 지금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버지가 49제 때 그렇죠. 이렇게 기리는 그 날에 아무튼 뭐 굿을 받은 저기 민간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주술적 의미를 담아가지고 부모님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다는 그 열망이나 마음을 뭐 굳이 부정할 것까지는 아닌데요. 그거를 기사로 써가지고 마치 이 정부의 뭐 국가적 어떤 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익과 결부시키는 형태로 기사를 쓰는 행태나 그런 것들에 반응하는 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퇴행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지. 아니 뭐 개별적으로야 나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미련이 있어서 부모님을 좀 더 좋게 잘 모시고 싶다. 뭐 이런 것까지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저는 원래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뭐 그런 게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그걸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국가적 어떤 이익과 이게 직결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그걸 또 그렇게 기사로까지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이런 행태가 좀 한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런 게 있네요. 이는 윤옹의 그러니까 이 윤기중 교수를 말하겠죠. 윤옹의 혼의 기운이
용 그리고 괄호 열고 대통령. 용의 입으로 들어가듯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를 불어넣어주며 국태 민안을 기원하고 있는 의미를 보인다고 해석했다. 비록 공무로 대통령이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죽어서도 국가와 자식의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은 다음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는 연기가 마치 용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우연이라기보다는 윤옹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다다른 것으로 고인의 나라 사랑과 자식 사랑이라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라고 감탄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민들레라고 하는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럽니다. 사진 윗부분 구름의 형상을 보니 과연 무슨 동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이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배고픈 개나 늑대로 보일 수도 있겠다. 연기만 찍은 사진에서는 돼지 코가 보인다는 사람도 있었다. 어쨌거나 구름과 고인의 나라 사랑과 자식 사랑을 연결한 이명 제보자의 상상력 하나는 정말 풍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기사를 보고 자연스럽게 윤비어 청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윤비어 청가가 울려 퍼진다라고 말했다. 이 뉴시스의 기사는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기시감이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사실은 구속영장이 기각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때 그 다음날 아침 방송들이 이제 섭외를 다 해놓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대부분의 모든 언론사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다 섭외를 미리 해놨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영장이 당연히 발부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실은 뭐 K 뭐 M 뭐 다 이런 사람들 섭외해 놨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비명계나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검찰도 마찬가지고 영장은 무조건 발부될 거다라고 사실은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가요, 정말로 그 당시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네. 뭐 저도 이제 형사 사건을 뭐 여러 해봤지만 제가 받아본 그 구속영장 청구서 중에 가장 말이 안 되고 증거도 없고 이게 증거가 없다는 이 쓰면서도 검사들이 쓸 게 없어서 고생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론 저기 발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영장 범죄 사실이나 이런 내용이 소명이 돼서 그래서 이제 영장 발부 요건이 법적으로 충족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안이 어쨌든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했지만 적어도 영장 가지고 이거 갖고 발부됐을 거라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이거 무조건 우리가 가결만 시켜주면 영장 실질심사 받아가지고 구속이 될 거다라고 확신을 거의 하고 사실은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가결표를 이렇게 많이 던진 것은 이 사람은 무조건 구속이야.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이거라고 생각하고서 한 게 아니었나 생각 좀 들 상황이었었어요. 구속이야. 그 다음에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그 다음에 이런 시나리오야 부분은 그분들이 알아서 상상하시면 되는데. 우리도 상상이 되는데 사실. 네, 아니 뭐 알아서 왜냐면 네. 그거는 뭐 이제 정치적 상상의 영역이니까. 네네. 근데 구속이야라는 부분은 저희들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어야죠. 이게 과연 정말 구속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법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나오시기로 예약하신 분들 중에 법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신경민 의원 같은 사람은 네. 그 사람은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아니, 그분이 뭘 알아요, 법에 그러니까 대해서. 법조인도 아니고 아나운서 출신인데 영장 그 기각된 결정문을 보니까 판사는 이 사람을 유죄를 생각했더라. 이렇게 또 아예 그냥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데서 나오는 발언들이 내가 조금 이분이 뭘 알아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사실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컨설트 비용을 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분들이 네. 앞으로 이런 서초동 판단에 있어서 본인들이 서초동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매여 있을 때 혼자 그렇게 상상으로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엉뚱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검찰에서 하나 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그 백현동 수사하다가 위증교사 관련된 증거를 찾았다.
그 판사님의 영장 기각 결정문에도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라도 일단 증거 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마치 상황이 인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써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따로 띄어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그런다. 분리기소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일까요? 분리기소를 영장에서 함께 청구한 혐의 중에 일부를 분리기소한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처음으로. 그거는 네. 아마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네.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제 경험으로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제가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문제 아마 신경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엉뚱하게 영장 그 기각 결정문을 오독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혐의가 소명됐다는 취지는 네. 이름 수사할 만하다는 취지예요. 이름 수사할 만하고 근데 그 수사를 이제 구속할 거냐, 구속으로 수사하게 할 거냐, 불구속으로 수사하게 할 거냐의 문제만 남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은 그게 마치 증명인 것처럼 착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증명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서 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법원에 의해서 증명돼야지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지금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건 이른 판사가 볼 땐 이 건은 수사할 만 이제 앞으로 수사를 진행할 만 한 해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아. 그리고 그 수사의 결과가 나오는 게 우리가 뭡니까? 보통 이제 공소장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럼 거기서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에 법원에서 이제 양측의 공방을 거쳐서 이 사실상 법리상 공방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판단되는 게 이제 법원 판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그래 한번 수사할 만하다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마치 유죄가 증명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은 이른바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건으로 진행됐던 사건인데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관련성 없는 이슈로 그 별건 인지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건 관련해 가지고 이미 위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그 김진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그때도 김진성 씨는 누구죠? 그걸 위증했다는 위증했다라고 위증했다고 얘기하는. 주장한. 네. 교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있으니까 원래 위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원래 위증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그때 그 영장 청구 기각 사유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왜 증거가 나왔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반대로 네. 이제 소명하고 증명에 대해서는 좀 입증의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혐의들은 네. 사실상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증거가 없어요. 아예 너무 없다. 아예 없는데 이 케이스는 아까 말씀하신 백현동 관련해서 수사하면서 녹음 파일이 하나 녹음 파일에 대한 내용도 들었는데 저희는 녹음 파일에 일단 녹음 파일은 나온 게 있고 그리고 당시의 정황상 두어 가지도 안 됩니다.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게 나온 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이나 저희가 다 들여다봤는데 그 내용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뭐 위증교사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 적어도 어쨌든 여기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한 두세 개 정도 제출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딴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설명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에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느냐? 그거는 한번 또 하게 했다가 또 안 되면은 너무 망신이라서 그건 안 할 거다. 이제 이게 일반론인 것 같고요. 대신에 사건별로 쪼개게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사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뭐 불구속 기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실은 김웅 의원이라든가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같은 당은 아니죠. 뭐 한동훈 장관이 당 사람은 아닐 테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사람들조차도 한동훈이 망신이다. 한동훈이가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라고. 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격상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게 좀 보강 증거를 엄청 찾지 않을까요? 보강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 증거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네. 뭐 지금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이 짧은 기간 내에 뭘 더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이고 지난 이제 그 대장동 사건, 그러니까 이미 기소된 사건을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그때는 이제 영장이 그게 됐잖아요.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영장이 법원까지 가지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얼마나 있다가 수사를 얼마나 더 하고 언제쯤 기소할지에 대해서 변호인단 내에서 이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사실은 기소를 했어요.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소까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영장을 치기 위한 게 이제 강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그 수사 끝난 다음에 영장을 쳤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법정까지 갔다 오긴 했지만 그 상황이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선례에 비춰봤을 때 빨리 기소해서 이거를 기소하면 또 어쨌든 기소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법정 또 이제 받았을 거고 언론에서 받았으면 그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그러니까 대정동과 똑같이 빠른 시간 내에 기소라는 식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기사 나온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단식 그동안 하느라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추스리고 있는 중인데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있고 뭐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도 있단 말이죠. 이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된 재판이 6일 내일부터 열려요. 네. 그래서 대표 측에서 변호사님들께서 이제 하셨겠죠. 기일 좀 연기해달라. 그랬더니 법원에서 안 된다라고 했다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제 신문에서 봐라.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으니 법원에서도 너 꼼수 부리지 말고 빨리 와서 재판 받아라라고 이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한 것이다. 이런 논조로 기사가 쓰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서초동에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한 건 뭐 변호인의 의견이거나 피고인 본인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의사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네, 근데 재판부 입장은 뭐냐면 일단 한번 진행해 보고 왜냐면 이미 한번 연기도 했는데 그리고 장기가 또 이제 중간에 연휴가 있어가지고 길어졌잖아요. 네. 있는데 일단은 바로 이걸 연기하기보다는 왜냐면 검찰 측 입장도 있고 하니까 한번 진행해 보고 이게 무리가 따른다 싶으면 그때 그냥 조기에 끝내고 다음 기회를 잡는 방식으로 가더라도 일단 이번에는 재판을 진행하자는 취지인 것이지 이걸 뭐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런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재판도 하게 되고 또 당무에도 복귀를 해야 되고 또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또 신경 써야 되고 할 일이 이제 많을 텐데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썼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사후 처리 내지는 해당 행위 관련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하지 않냐는 게 중론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그 당규에 보면 당원 당규에 보게 되면 이런 종류 어떠한 종류의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이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네. 무기명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애초에 어렵고, 불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조차 어렵고요.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이게 그분들의 꼼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당론 채택 자체도 부결돼 있었어요. 네, 당론 채택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뭐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걸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른바 표결 행위뿐만 아니라 네. 그 이후에 언행들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뭐냐면 계속해서 당내 분열을 부추기고 야기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 비난조로 당 대표를 공격하는 언행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의원이에요. 이상민 의원. 네.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뭐 이른바 딜 관련 얘기를 막 했던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네, 김종민 의원.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상 품위 유지 위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해당 행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번에 금태섭 의원이 옛날에 민주당 의원일 당시에 당론으로 채택돼 있던 것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나는 반대다라고 하면서 다른 의견을 내면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조홍천 의원도 그런 의사를 표현했지만 실제 투표할 때는 당론에 따라서 해가지고 조홍천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으나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윤리심판원에 올라가가지고 회부가 돼서 그때 징계가 이뤄졌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금태섭 의원이 사실은 당을 탈당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 가결표 던진 의원들과 관련된 처리
혹은 뭐 이제 앞으로 이 자꾸 분란이 더 이상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뭐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강제는 없다.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방식이 뭐 물론 당이라는 것이 뭐 정당이라는 걸 인정하고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 각각 개별 국회의원들이 그 헌법 기관으로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정책 석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당이라는 게 어쨌든 단일한 의사를 갖고 모여 있는 정치적 일종의 정치 결사기 때문에 네. 우리하고 같은 의지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하거나 내보내는 거는 그 역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금태섭 의원도 그랬지만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현주 전 네.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징계했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현주 의원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민주당 내에서 얘기하는 의원들보다 더 세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더 얘기한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징계가 있었단 말인데 그런 식으로 징계하는 건 가능한데 네. 다만 이제 그 현재 지금 민주당 지도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그렇게 당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 의결을 하고 공적 제재를 가하는 게 정치적으로 괜찮은 행위지, 합당한 행위지, 먹힐 수 있는 행위지.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어떠한지 앞으로 이런 것들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뭐 아직 제가 단정적으로나 이렇게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영장 기각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강하게 이렇게 지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이제 또 당의 통합이나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남은 이른바 정치 일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쟁점 법안들도 많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부에서 네. 이제 이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안건들 처리가 사실상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게 뭐죠? 뭐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쟁점 법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특검 추진하고 있는 안들도 있단 말이죠. 이른바 1국조 4특검, 그러니까 4국조 1특검이죠. 4국조 1특검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안들 관련해서도 일단은 민주당 내부에서 그 어느 정도 단합된 힘이 나와야 최소한 무슨 패스트 트랙에서라도 처리를 하든 뭐 하든 진행을 할 것인데 만약에 이 민주당 내부에서 그 분란 등으로 인해서 만약에 계속 이런 내부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시끄러워지면 네. 결국 그 법안 처리 자체의 힘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세요.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는데 네. 대통령이 거부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도 정치행위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도 정치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행위는 곧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한 다음에 한동훈 장관 입지가 조금 애매하고 좀 부끄러워졌다. 이런 얘기 합니다. 물론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 애매하고 좀 창피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권에서 한 장관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한 게 도대체 뭐냐? 말장난만 하고 결과론적으로 뭐 하나 제대로 내놓은 게 없다. 네. 게다가 이제 그 얘기를 그 여당의 몇몇 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도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는 이런 똑같은 종류 얘기가 얼마 전에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총선에서의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고 뭐 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사실 지금 현재 여당이 지금 움직이는 게 가장 큰 이유가 가장 큰 지금 동인이 사실 윤 대통령 의중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한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현 상황을 윤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시그널을 현재 좀 읽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왜 순방도 많이 다니시고 막 바쁘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거기 그것도 웃겼잖아요. 부산 엑스포 몰타하고 안 돌아. 몰타 가가지고 왜 간 거야? 그러면 그 분위기 모릅니까? 솔직히 잼버리를 그렇게 엉터리 같이 해놓고 거기 가서 우리 쪽을 지지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도 아닌데 무슨 출장 가서 거기다가 그런 걸. 법무부 장관이 할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실 보여준 게
지금 이제 계속 영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엑스포 갔다 온 곳들이 갔다 온 이후에 전부 다 다른 나라 지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요. 예, 사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뭐 김행 후보자나 뭐 이렇게 유인천 후보자 말씀하셨지만 인사검증 책임을 전부 한동훈 장관이 지는 거잖아요. 네. 예, 이제 지난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 생겼으면 항상 공격이 민정수석실한테 그렇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전부 비켜 있거든요. 이건 사실 언론에서 문제를 안 삼는 게 전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간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렇게 가면은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계속 높이 쓰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 총선 때까지 한동훈 장관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될지는 결국 대통령 규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물론 뭐 청문회를 하거나 말거나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다 임명하겠죠. 이동관 하듯이. 근데 문제는 왜 맨날 사람을 올려도 그런 사람만 올리느냐. 도대체 검증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닌데 혹시 그냥 한동훈 장관은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고 이런 인사와 관련된 모든 거는 좌지우지하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번에 인사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몇몇을 다 살펴보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이 하지 않고 예. 진짜 그와 아니요, 관련된 저는 일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도 하나 생각 봐. 안 하고 대통령이 그냥 낙점한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검증을 못했다, 만약에 검증에 실패다. 네. 한동훈 장관이 뭐가 거기서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라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그렇죠. 내려야 되거든요. 네. 전혀 내리지 않고 이번에 예를 들면 신은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재송부를 요청했잖아요. 이거 국회에 재송부 요청하는 건 뻔한 거거든요. 너네 안 준다 이거지? 그러면 난 그냥 임명할 거야.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 제기되는 의혹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분이 막말이 아니라 네. 정말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예, 막말이 아니라 정말 사고방식 자체가 네,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은 과연 국방을 지킬 정도의 국방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이냐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이른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상 힘의 우위가 있는 국가이면 맹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게 대상이 일본이 됐건 미국이 됐건. 네. 그러니까 우리 국방의 자주성이라든가 자율성에 대해서는 1도 고려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지적되고 그런 언행들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국민과 떠들어도. 언론이 얘기해도 네.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건 한동훈 장관의 그 인사검증 관리단은 사실상 거수기일 뿐이지 아무 의미 없는 조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물론 인터넷에서 하는 얘기들은 있긴 합니다만 이게 하나같이 한결같이 다 비슷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검증 기준이 다른 게 아니냐. 검증은 잘하고 있는 건데. 우리랑 검증 기준이 다른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검증은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다 맞추긴 하는 어떤 기준이든 맞추긴 하는 다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을 맞추는 것 같다. 근데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게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뭐라고요?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을 맞춘다? 그 기준에 맞는? 네. 안정권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의 기준인가요? 네. 더 지금 곤란지경에 빠진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렇게 확고부정하거나 안정적이거나 이렇게 막 카리스마 있게 뭔가 탁 가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지금 다들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도 총선 관련해가지고 이 강서구 구청장 선거 끝난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다. 김대현 쪽이 이제 좀 물러나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 역할을 엄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공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에 한 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이 맨날 떠들기만 하고 시끄럽게만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를 너무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진짜 입지가 많이 좁아지기도 했고 향후 이 국민의힘의 이 플랜에 좀 제동이 걸린 상태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파면 내지는 뭐 탄핵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할 겁니까? 민주당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탄핵 소추한 다음이 이제 그 다음 일정은 당연히 이제 탄핵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네.
탄핵 결정을 이끌어갈 만한 법사위원, 그 능력 있는 법사위원이 없어 보인 거죠. 민주당에? 예. 그 민정 내에 지금 그것들을 왜냐면 이전에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진행하는 걸 저희가 봤잖아요. 네. 뭐 제대로 왜 서로 자리 맡기에 바빴을 뿐이지 자리를 맡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제대로 추진하고 동력 있게 그다음에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끌어가시는 분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괜히 네. 탄핵했다 망신당하지 마시고 네. 만약에 탄핵을 할 거면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정말 진짜 자신의 직을 걸고 하세요. 직을 걸고. 아. 탄핵을 추진할 거면 예. 누군가 책임의원을 맡기고 그 책임의원이 만약에 그 탄핵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정치 은퇴할 생각으로 하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무능력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추진하는 걸 보고 이분들은 그냥 탄핵 소추하면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관해서 네. 경찰에 수사기록 요청했냐? 저 그거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경찰 수사기록 당연히 요청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지휘체계들이 얼마나 많은 혼선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상민 장관이 얼마나 많은 부작위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걸 제대로 했다라고 보여지는 사례가 없어요. 그 원래 변호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변호사들한테 맡기잖아요. 아니죠. 탄핵 그래서 율사위원들이 보통 네, 위원들이 들어가고. 그 이제 탄핵소추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앞에서 자신 있게 추진해주고 절차를 밟아줘야 그 밑에 서포팅하는 변호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걸 변호사한테 그런 정치적이고 굉장히 중대한 사건들을 변호사한테만 맡겨놓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군요. 자,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렇게 할 거 아니면 네. 원내에 그분들이 왜 들어갑니까? 차라리 그냥 이번에 새로 뽑힌 사람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오롯이 그냥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네네. 원내 국회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굳이 자리를 맡고 무슨 소추위원을 담당을 하고 합니까? 어쨌든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월 국정감사까지 대통령이 결단하는지 보겠다. 그러니까 파면을 그냥 시키면 내가 탄핵까지는 진행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월 국정감사 때까지를 시한으로 지금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내가 봤을 때 대통령이 이런다고 한 장관을 파면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자기가 말 꺼내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칼집에 칼로 계속 둘 수도 있는 거죠. 언제든지 탄핵 카드는 꺼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예를 들면 탄핵 소추가 되면 한동훈이 출마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황운하 의원의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탄핵이 소추됐으니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사임을 못하고 사임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원래 기소가 되면 국가공무원법상 사실은 퇴직이 안 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권, 그러니까 피선거권이죠. 피선거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 때문에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이 부분은 출마에 제한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이미 내려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이분이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을 우리가 탄핵 소추한다고 해서 출마를 못한다. 그거는 좀 사실관계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는 뭐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권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 지금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미 이제 좀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준동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제어하는 카드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탄핵 소추의 카드를 쓸 거면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자,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아요.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좀 더 가열차게 뭔가 움직이냐 아니냐 이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예컨대 지금 그 보궐선거가 사전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본선거가 있는데 사전선거가 6일하고 7일 날 있고 6시까지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다음에 그 본투표는 11일 날 수요일 날 8시까지란 말이에요. 아침 6시부터. 자, 요 타임에 결론이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이기던 국민의힘이 이기던 혹은 좀 격차가 크게 벌어져서 이기냐 뭐 누가 이기냐 이거 따라서 사실은 이제 각 당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들에 대한 명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민주당이 뭔가 좀 다시 그걸 교두보 삼아서 뭔가 움직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이
중간 말하자면 이제 보궐선거가 보통 이제 분수령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여기 이제 기각을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장 기각이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여기서까지 이긴다면 확실한 탄력은 받겠죠. 네. 근데 탄력은 받-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본인이 지금 이 선거는 되게 중요한 선거니까 내가 직접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다. 뭐 내지는 이기더라도 아주 가까스로 이긴다. 이렇게 되면은 또 조금 동력이 떨어질 수 동력이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어쨌든 분위기가 영장 기각된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분위기를 탄 상태인데 네. 그게 꺾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엄청나게 중요한 네. 사건이 될 거잖아요. 네네. 뭐 전략 같은 건 있나요? 뭐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강서구 김태우라는 후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후보잖아요. 아, 좀 흠이 많습니까? 아, 뭐 이분은 이미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벌금 1,000만 원인가요? 하여튼 그걸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로 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리고 그 건 관련해 가지고 3개월도 안 돼 가지고 초고속 사면을 시킨 다음에 다시 출마시킨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미 검찰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그분이 이제 평생 일해온 직장이 검찰이잖아요. 검찰에서 해임 처분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행위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른바 그 최모 씨라고 하는 그 민간 건설업자로부터 스폰서를 네, 받으면서 골프 접대 받고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사에 이제 경찰 수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문제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해임 처분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사람이 개입하려고 했던 수사가 이른바 과천 뇌물 방음터널 뇌물 수사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 방음터널 화재로 5분이나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그 정치적인 책임을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분들을 추천해 놓고 선거에서 이기길 바란다?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충분히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아마 다음 총선에 이제 그 국민의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김태우 후보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국민의힘도 지금 사활을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김태우 후보가 아까 말한 그런 사법적인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은 또 이 뭐 거주지, 재산 이런 부분과 관련된 또 문제가 지금 하나가 나왔어요.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가 출마하려는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000만 원짜리 월세를 사내 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강서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좀 정확하지가 않은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다 논란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정확히 무슨 말이죠? 지금 이분이 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네. 이제 일단은 강서구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분당에 이제 본인 소유 아파트 성남시 분당구에 있어요. 하나. 본인 소유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배우자 성동구. 소유로 성동구. 성동구 쪽에 그 좀 고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관내 아파트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내 10억, 부동산이 아닙니다. 10억짜리들이라는 둘 다 그리고 거죠? 네. 그게 거주용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다 관 외에 있고요. 이분이 실제로 그러면 어디서 거주하는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인데, 이 신고하신 그 재산 공개 내역으로만 보면 네. 전세보증금 1,000만 원짜리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보증금 1,000만 원짜리가 서울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월세 안 내고? 월세 안 내고. 그러니까 그게 더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1,000만 원짜리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몇 평짜리일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분이 이상한 게 그러면 제대로 거기서 생활 주거지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50제곱미터라고 나왔고 네.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의 종류가.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사실 1,000만 원 보증금 내는 거는 월세 보통 할 때 1,000만 원에 얼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서 재산 신고를 허술하게 부실하게 했다, 잘못했다, 이제 이런 비판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는 이건 내가 실수한 거인데 가짜뉴스인데 왜 이러냐 아마 이러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나중에 이건 결국은 되더라도 또 문제가 됩니까? 만약에 되더라도 문제가 네. 뭐 되든 안 되든 문제는 될 겁니다. 이게 실제로 아마 누가 고소고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뭐 그 공선법 251조였죠 아마 그거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거는 분명해서 결국은 어떻게든 문제는 될 텐데요. 문제는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이게 결론이 나올 수 없는 문제라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의혹 제기 수준 이상으로는 사실 되기는 어렵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에서 그걸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게 또 공수처 수사의 대상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김 후보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는 사실은 강서구청장이었잖아요. 네. 그럼 원래 강서구에 거주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가. 맞습니다. 있어요. 예. 없으면 이제 아예 잘못된- 자동으로 직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2022년 7월 구청장 재임할 때 신고한 재산 내역하고 이게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2022년 7월 구청장 재임 때 신고한 내역에 본인 소유 부동산이나 인터한 부동산 전세권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실수로 신고를 안 했다는 취지잖아요. 이번에 낸 걸 보면은 여기저기는 있고 여기는 1,000만 원짜리고 뭐 이렇게 엉터리 같이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태우 씨는 내가 2022년 6월에 원래 가양동 살다가 강서구 등촌 3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뭔가 착오가 있었다. 다시 대신에 나는 주민등록 정리는 해놨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슨 그게 맞나? 잘 모르겠어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 지금 지방선거에서 네, 이런 네. 식으로 사실상 위장전입의 형태로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위장전입같이 예. 보인다는 거죠. 예, 이게.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문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위장전입 해놓고 실제 법이 어떤지도 모르고 또 네. 주소를 원래 주소지로 이전했다가 직을 상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확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6일 내일이죠. 임명동의안 표결하는데 아마 야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얘기들이 아주 그냥 다수설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또 한 1년 지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갈 거다. 이런 얘기고요. 또 오늘 김행하고 유인촌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금 있고 신원식 후보에 대해서도 뭐 청문회는 했지만 결국은 보고서 불채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 뭐 하나 지금 시끄럽지 않게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가거나 임명되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네. 요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 원칙대로 처리해야죠. 원칙대로? 예, 이건 좀 원칙대로 지금 국민들이 네.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지금 뭐 이제 여기 협조해야 된다는 얘기들 이런 것들은 뭐 협치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시는 분이 나오실 것 같은데 또는 이제 역풍 이런 거 얘기 그러면 역풍 지겨워요. 할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요.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싸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대법원장이 누가 되냐 이건 사실 그다음에 장관이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입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저기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냐 또는 뭐 내부 단속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은 정치권 문제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나라를 지금 올바로 이끌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는 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워낙 여론들도 좀 안 좋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협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협상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협치는 네. 여당이 하는 거지 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정말 훌륭한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모셔도 대법원장 후보로 모셨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처럼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정부라면 삼권분립 원칙상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이 강력하게 견제하고 제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후보도 아니잖아요. 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민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후보예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과반이 넘게 반대하는 후보자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 정도로 하자가 많이 드러난 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당연히 국회에서 반대를 해야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 협치라는 이름 내지는 사법부 공백 네. 이분 없어도요 1, 2, 3심 잘 돌아갑니다. 네. 대법원장이 꼭 있어야만 무슨 사법부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합리적인 적어도 네. 이게 뭐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적인 법관이라 하더라도 상식의 바운더리 안에는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난 분을 추천해놓고 이제 사법부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통과시켜줘야 된다. 역풍이 된다. 오히려 통과시키게 되면 역풍이 불 겁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처럼님께서 하나같이
저렇게 부적절한 인사들만 후보로 추천하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AI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낫겠네요. 이런 얘기 하셨고요. 드래곤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번 선거 압승만이 이 검찰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투표에 꼭 참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궁수렁님은 역풍은 민주당이 가슴으로 안 하고 머리로 정치할 때 역풍입니다. 요세피나 킴님, 존재하지도 않는 역풍은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하고 말씀 여기까지 잘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배프의 촉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뭐. 네. 자, 긴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아, 이번에 진짜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 동네 주민들로부터 2달 내내 민원에 쌓였던 곳이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결국 추석날 친지가 찾아와가지고 연락이 하도 안 되니까 찾아와가지고 문을 열어보고서 그때서야 이제 사건의 원인을 알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동구에 사는 한 남성, 40대 남성, 아주 유명한 학원 강사였다고 하던데, 예. 유명대학 나온 이분이 고독사 했다라는 게 그렇게 밝혀진... 추정이 되고 있죠. 네네. 그게 뭡니까? 만약에 이 지역이 강동구가 아니라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 살고 있는 다른 구라고 하면 미리 발견됐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강동구 쪽에서 그래도 좀 산다 하는 아파트에서 네. 사실 이런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네. 보통 이제 그 임대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런 냄새가 나면 보통 그 동대표라든가 다 알죠. 아, 누가 돌아가셨구나. 근데 여기는 그럴 만한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달 넘게 뭐 훨씬 전인 것 같아요. 냄새가 계속 나는데 뭐 여러분들께서는 시체 냄새를 맡아볼 일이 거의 없으셨겠지만 네네. 저야 뭐 시체 냄새를 맡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냄새 나는 게 위로 퍼지고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뭐 민원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추석 전날 이제 방문한 가족들에 의해서 발견된 건데 굉장히 많은 어떤 부패가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송파 세모저 사건을 거치면서 관리비라든가 뭐 카드 이런 거 미납됐으면 체크가 리스트가 옵니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닌 건 뭐냐면은 네. 소득이 높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명 뭐 명문대를 나오고 유명 네네. 학원 강사였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이 좀 고민하는 거는 혹시 타살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타살 가능성도 있어요? 모르죠. 왜냐하면은 가능성은 있는데 너무 부패가 돼갖고 원인을 못 찾으니까. 근데 거기도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1인 고독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독사라고 그런다면 왜 그러는 겁니까?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급격한 어떤 우울증 같은 건가?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습니까? 학원 강사들이 생각외로 일타 강사들이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강의가 날아가고 막 그럴 때 급격한 어떤 좌절감 때문에 일종의 자발적인 증발을 하게 되면은 한 달 정도는 문 닫아놓고 뭐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나니까. 예. 왜냐면 심리적인 어떤 충격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신적 판단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약해지고 이제 정신적 판단이 흐려지니까 움직이기 싫어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먹는 것도 줄어들어 갖고 그대로 죽는 거죠. 아사죠, 아사.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지금 보니까 복지부 통계 발표가 나온 걸 보니까 1인 가구 5명 가운데 1명이 사회적 고립으로 홀로 삶을 마감하는 고독사 위험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네, 그렇죠. 2010년도에 비해서 2018년 이후에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다. 100만 우울증이라고 어제 나왔더라고요. 어제 나온 예, 걸로 예. 보면은, 그리고 65세 이상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하고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때 적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더라.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면 하층 1인 가구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를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찾아가는 문제는 하층인 경우에 예, 중상층은 노출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이 1인이 고독한 상황이라고 하는 걸 노출하기 싫어하니까 네. 그분들은 지금 이런 형태처럼 체크가 잘 안 될 수 있죠. 아니 그리고 좀 성별로 보니까 남성의 경우 30대가 예. 가장 많고 이 위험성이 가장 위험하죠. 그다음에 20대, 50대 뭐 이런 순위라고 그러던데. 여성은 70대가 많은 거는 네. 아마 이거는 이제 노인 빈곤율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 30대가 많은 거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실업과 자발적인 형태, 그러니까 반자발적인 형태의 인구 증발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본에서도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은 아예 이 사람들은 취업률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의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취업할 생각도 안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이걸 인간 증발이라고 이제 네, 일본에 네, 표현하는데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다 나가는데 바로 청소년 위치에서 20대 잠깐 있다가 30대로 바로 증발해버리는 위험한 1인 고독 중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회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럼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정부에서는 지역민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라든가 뭐 식당 같이 이렇게 꼭 반드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죠. 이용해야만 하는 네. 그런 장소, 그런 가게 이런 것들을 예방 게이트 키퍼다.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를 지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죠. 보존한 중개업소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계약할 때인데 이게 이제 그냥 버려진 형태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데 가장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식당 같은 식당. 데는 문제는 근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1인이 먹는 식당이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태국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중국 같은 데 대만 같은 데도 소위 말하는 1인 식당이나 아니면 아예 키친이 없는 부엌이 없는 1인 가구가 대다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당이 키퍼가 될 수 있느냐는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고독사 위험에 빠진 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지금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었는데 또 하나 충격을 받은 거는 지적장애 뭐 자폐라고 하던데 어쨌든 이 아들 30대. 예, 지적장애 아들과 아버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부자의 집에서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되었다. 이런 요게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가장 울산에서. 경찰 112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추석이나 설날 바로 전에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굉장히 이제 뭐 명절 전에는 네. 굉장히 그 심리 상태가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이런 선택 경우가 심리 상태가 올라가는 게 급격히 무슨 올라갑니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명절이라고 들떠 있는데 네. 본인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갈등이라는 수밖에 화가 없고. 난다는 예, 거예요? 화가 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죠.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이제 이건 뛰어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에서. 아버지가 예, 아들을 죽이고 뛰어내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된 것처럼 물론 이제 저기 송파 김포에서 5가족 죽은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가 명절 전에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명절 끝난 다음에 줄어듭니다. 이게 지표가 명확히 나타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런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있는데 그걸 채워주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그렇죠. 좌절감이 크게 좌절이 더 나타나는 거죠. 커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부모가 내가 죽으면 어차피 얘는 아무도 못 돌봐줄 텐데라고 그렇죠. 하면서 같이 가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울산 북부 경찰서에서 이번에 이제 보도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저는 이거보다도 더 사실은 조금 충격이었던 게 그 중학생 아들이 아빠가 잠깐 집을 나간 사이에 엄마한테 자기네 아파트 바깥에서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구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명절이니까 그러지 조용히 어떻게 시키니 좀 참아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엄마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집에서는 지체가 좀 부자연스러운 딸도 있었는데 누나죠. 누나를 엄마가 더 잘 돌보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다 때문에 화가 나 있었던 상황에서 아빠도 없고 이런데 엄마가 자기 말 안 들어준다는 것 때문에 엄마를 살해하고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이제 와서
살펴보고서 신고하고 엄마는 결국 죽고 자기는 찾아내서 이제 사건이 알려지게 된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명절 전에 나타나는 심리적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심리적 증후군이 그렇죠. 갑자기 상당히 네. 심리적으로 이제 업돼 있을 수 있는 상태와 비교 심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게 뭐 떠들고 뭐 아이들이 막 떠드는 게 네, 싫어요. 본인은 싫죠. 왜냐하면 본인의 상태는 장애인 가족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 어머니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편을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분노가 나타나는 건 형태인데 네.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이런 형태는 평소에 체크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늘 그렇게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거기서 폭발하는 것 때문에 사실 가장 위험한 거죠. 경찰들도 순찰할 때 이런 가구들을 가장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애인 가족이라든가 2인 가족이나 이런 데에서 이거 분명히 뭔가 바깥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터질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 조금 분리시켜 놨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사건도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좀 정말 충격이었고요. 네. 또 누구든지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서울로 상경했어요. 창원에서 그래가지고 여중생 2명한테 흉기를 휘둘러서 살인미수로 검거된 그런 학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범범죄와 아까 말씀드린 명절 증후군과 네, 두 가지가 합친 거예요? 다 합쳐진 거죠. 이들은 서초구 양재동 산책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잡혔는데요. 경남 창원에서 올라온 A군. 창원에서 부산에서 일주일 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작정을 하고 창원에서 고속버스 타고 명절 기간 중에 올라와서 양재천의 산책로에서 여중생 둘을 공격을 했죠. 세상에 혼자서 이렇게 그냥 아무나 무차별적 공격하려는 마음으로 그걸 일주일 전부터 계획했다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그러네요. 아시다시피 오늘 태국에서 14살짜리가 총기 난사를 벌인 것처럼 10대 초중반 애들의 이런 폭력적인 부분이 심리적으로 폭발하는 부분은 사실 되게 위험합니다. 10대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폭발합니까? 심리적으로는 폭발을 했죠. 근데 문제는 수단이 생긴다는 거죠. 그 태국은 총기가 네. 비교적 자유롭고 우리는 이제 총기는 없지만은 얼마 전에 있었던 최윤정 사건, 신림동 사건이 이제 자극의 모태가 되는 거죠. 똑같이 형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게 모방범죄라는 뜻이에요? 모방범죄라는 이건 모방범죄죠, 확실히. 그럼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방범죄가 또 10대 청소년들에게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모방범죄는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하죠.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계기가 되면 다시 올라가는. 그래요? 예. 이걸 경찰이나 치안 당국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이 현장 대책밖에 없죠. 이걸 현장 대책과 주요한 이제 원인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네. 원인 대책은 사실은 이거는 초기 정신질환이라든가 초기 스트레스 장군에 대한 대비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예 손 놓고 있으니까 네. 경찰들은 현장 대책이라고 하는 거리로 현장 경찰들을 순찰시키는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형사들을. 달려 민주열차라는 분이 예. 범죄자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이 정부와 이 사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직시를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은 네. 범죄자에 주목하지 않으면은 그 범죄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현상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연결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찰 조직이 살아나야 이런 치안 문제도 해결이 되고 사기도 좀 진작이 되면서 뭔가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 경찰 조직을 개편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저걸 했죠. 경찰 고위직 인사를 추석 인사 연휴 했잖아요. 전에 기습으로 해버리고 네. 그냥 후다닥 해버리고 그 전제는 뭐냐면 조직 개편을 한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석을 앞두고 고위직 인사를 했어요. 먼저 했고. 인사를 먼저 했어요. 네, 경찰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서 조직 개편이나 체중 확장해서 뭔가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네,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됐다. 왜냐? 조직 개편을 한 다음에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중요한 어떤 치안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 건데 이거를 수립해 놓은 다음에 이걸 해야 맞는 건데 이 앞에 먼저 후다닥 했어요. 한 것도 뭐냐면 주로 정보경찰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경찰국장 라인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핵심적으로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높은 올린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은 알아서 도도독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승진을 8명 시켰는데 그중 6명이 경찰되고 이들이 그냥 위에서 알아서 니네가 다 해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치안감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어떤 윤희근 청장이라든가 이런 경찰청장이나 경찰국장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얘기되는 치안감 승진자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아무런 어떤 능력이라든가 결정권도 없는 치안감들한테는 던져주고 네. 소위 말하는 잘 부려먹을 수 있는 어떤 치안 정감 3개짜리들은 소위 말하는 경찰국장이라든가 그 정보국장 쪽에서 올려갖고 수적처럼 부리려고 하는 이게 사실은 지금 정부의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어쨌든 경찰청에서는요, 지난달 18일에 그 했던 이런 인력 재배치, 네. 뭐 조직 개편안 추진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서 형사 기동대, 기동 순찰대 같은 거를 새롭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문제가 뭡니까? 이거 지금 더 오히려 업무만 가중되고 필요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네. 기존에 있는 형사들 수사를 해야 되는 형사들을 상시적인 순찰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상시적인. 예.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 순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나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럼 수사는 누가 하죠? 그럼 수사도 하고 순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형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는 네. 그 소위 말하는 87년부터 90년도까지는 네. 소위 이제 치위하는 사람들 두들겨 잡는 형사기동대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수사할 필요가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집회 시위하고 반정부 투쟁하는 사람들 곤봉으로 잡고 데려다가 수갑 채워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 뒤로 이제 그걸 바꾸겠다고 해갖고 수사 전문화부터 시작해서 수사 경과 만들어갖고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거 다 필요 없어. 너희들 또 거리에 나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경찰에서 치안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경찰들은 우리가 뭘 가지고 치안을 강화하냐. 나는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총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는 없다는 게 또 얘기긴 합니다. 왜 위험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냐면 총을 주되 훈련을 안 시키니까 그렇죠. 훈련 안 시키죠. 훈련 안 시키니까 총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기라는 것은 미국 형사들이 총기하지만 거의 매일 수십 발씩 쏩니다. 훈련을. 그래야지 총기는 안정적인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총기에 개인 총기도 없는 상태에서 훈련도 안 한 상태에서 총기 주고 너 뭐 해봐 그러면 위험하네. 떨려서 쏘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테이저건 같은 경우도 야 너 쏴라 일년에 한 번 훈련해갖고 쏴라 그러면 누가 쏩니까? 그거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발 이거는 사고도 날 수 있고. 아 그럼요. 네.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개인이 책임진 거죠. 자, 진짜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알아서 해. 이거네요 결론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수용자이네. 알아서 안 하죠. 알아서 못하지. 못하는 거죠. 책임도 네. 있고. 이러니까 경찰 공무원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한 해 평균 20명이나 되는 경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 요거는 현직에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겁니다. 현직에 있을 때. 이 통계가 잘못된 건 뭐냐면 예. 이 상태에서 위험해갖고 그냥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사표를 받아버려요. 그 다음에 죽는 경찰은 더 많아요? 그렇죠. 그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포함도 안 되고. 네. 왜냐면 이건 경찰 일대만 죽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 위험하다고 내보낸 사람들 적어도 6개월 안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은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위험한 거는 또 총기예요. 총기 왜요? 총기 가지고 있잖아요. 지 머리를 쏴버려요. 아, 자살할 때. 극단적 선택을 할 때 경찰들이. 그래서 총기 회수가 1년에 100건씩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야, 너 위험하니까 안 돼라고 해서 강제 회수를 해요. 얘 이거 주지 마. 그래서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총을 안 주는 이유가 네. 쟤 죽을 것 같다고 애들도 아는 거예요. 경찰 애들도. 위험하다는 걸 아는. 그러니까 쟤는 총기 주면 안 돼. 그래서 뺏는 거예요. 그게 1년에 100건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018년부터 5년 동안 105명의 경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경찰관이 정신건강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총기를 회수당한 것도 쉬운 건이 넘는다. 그 다음에 전체 100건이죠. 어휴. 100세건이죠. 무슨 말씀인지 드디어 알아들었어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